한국인문진흥원의 이수원입니다. 시설 양미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자동화 하잖아요. 자동화인데 자동화는 온도라든지 뭐 모든 게 이제 자동으로 조절하는데 자동화도 사실 그래요. 완전한 자동화는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동화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햇빛이 날 때, 바람이 많이 불 때, 장마철에 비 올 때 다 자동화도 이게 우리가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화도 우리가 우리 묘목을 잘 키우려 하면 우리 정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설 양미할 때는 온도라든지 관수, 시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묘목 자라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급할 줄 수 있으니까 묘목 생장이 이제 노집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좀 더 많이 자라게 해줄 수 있고 특히 시설 양미할 때는 밀도를 갖다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묘목 생장이 많이 이제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 양미할 때 시설 양미하면 자동화 있고 시설 온실에 하니까 면적이 제한되잖아요. 그 면적이 제한되면 어떻습니까? 묘목을 지배적으로 많이 생산해야 되잖아요. 묘목을 많이 생산하다가 보면 좁은 면적에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묘목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크는 거, 작게 크는 거 이게 생장 차이가 나면 덕매율이 문제가 돼요. 많이 큰 거는 예를 들어 상수리 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3일만 먼저 딱 발화가 돼가 올라가는 묘목이 있으면 3일 뒤에 묘목은 햇빛을 받지 못해서 안 크게 돼요. 그러면 상수리 나무 양묘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덕매율이 70%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덕매율이 70% 이하로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당장 수입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시설 양미하면 덕매율이 한 90% 정도는 돼야 되는데 70%. 그래서 시설 양미하면 규격묘 생산이 제일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률적으로 옳은 묘목을 생산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설 양미에서. 시설 양미하고 노제 양미에서는 이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 양미 같은 경우에는 한 5개월 정도, 요거 소나무의 경우입니다. 일반 양미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 양미하면 뿌리 발달이라든지 양미 기간을 단축하고 인건비 제일 중요한 인건비가 이제 감소를 전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러분도 양미를 하시면서 노제 양미는 정말 이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거기다 이제 노제 양미 어렵다는 것은 바로 인력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인력 때문에. 시설 양미는 뭐 인건비를 갖다가 아주 많이 이제 줄일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림하고 식재 측면에 보면 연중 조림이 가능하고 활착률이 이제 시설 양미는 뿌리 발달이 좋으니까 활착률이 좋잖아요. 활착률이 좋기 때문에 이제 활착률이 좋으면서 이제 뿌리 발달이 좋으니까 초기 생장이 좋잖아요. 초기 생장이 좋으면 산지에서는 이제 다른 하층 시설하고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으니까 조림 성공률이 아주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양미는 시설이라든지 상토라든지 이런 거 준비 관계 때문에 이제 초기 이제 비용이 조금 많이 들고요. 또 시설 양묘 용기라든지 화분, 용기채로 운반하다 보니까 운반 비용이 다소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온실 배치는 여러분 온실 배치는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온실. 우리가 양묘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우선 배수가 잘 돼야 묘목은 잘 크잖아요. 나무는. 시설 온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잘 통해야 돼요. 물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항상 수분이 축축하게 있으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통풍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물이 좋아야 돼요. 물이 시설 양미할 때. 요 부분은 중요한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미할 때 노지에서 상은 어느 방향으로 배치합니까? 노지에서는 상을 갖다 동서로 배치하거든요. 그거는 동서로 배치하는 원인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햇빛을 가장 많이 받게 해주기 위해서 동서로 이제 상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온실은 동서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남북 방향으로 그늘이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서 방향으로 하면 남북 방향으로 이제 그게 되니까 그늘이 발생했습니다. 남북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에서 떠서 해가 서쪽으로 지면서 하루 종일 햇빛이 많이 받게 그렇게 배치하는 겁니다. 요 경화 처리장과 요 온실은 유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여름 나무에서는 경화 처리장이 그렇게 아직 설치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이제 시설온실 배경입니다. 시설 온실은 요즘은 반자동, 이게 초기에는 반자동, 전자동인데 요즘은 자동으로 하는 게 가장 아주 일반화돼서 조그마한 온실 한 동, 두 동 지어도 대부분이 그냥 자동화 시설로 대개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건비가 비싸니까 거의 훨씬 더 사겠집니다. 요 이제 피복 재료가 문제인데 유리는 사실 하기 어려워요. 너무 비싸서. 그런데 우리 이제 비닐도 하고 비닐 중에서도 반영구 비닐도 아주 좀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미국 가니까 투명 유리가 아니고 투명 플라스틱 비닐 비슷한 건데 반영구적으로 하는데 미국에는 그거 완전히 일반화돼서 그런 걸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이제 유리라든지 이렇게 반영구적으로 많이 생산될 것 같아요. 시설 양묘를 할 때는 용기 받침대가 이제 있어야 돼요. 용기 받침대가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허리 안 아프게. 여기 이제 뿌리가 시설 양묘 용기를 갖다가 바닥에 두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땅속으로 그냥 대번에 내려가요. 일주일만 되면 뿌리가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다가 용기 받침대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공기 당근이 됩니다. 뿌리가 나오면서 공기하고 딱 맞추시면 당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거 하는데 물론 이제 요거 용기 받침대 높이를 정한다든가 이런 거는 초기에 이거 시설 양미할 때는 용기 받침대 높이를 1m 이상으로 했어요.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 외국 사람은 키가 크니까 한 1m 정도 이상 돼야 돼요. 편하게 일하려면. 우리는 용기 받침대 위에 올라가서 일도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1m 정도 되면 시골에 일하는 아주머니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초기에는 저 용기 받침대 높이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한 60cm에서 80cm, 60cm 정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관수 시설은 왜 제가 아까 중요하냐면 제가 초기에 2002년도에 산림청에 묘목 가격 사정할 때 우리 산림생산기술연구소는 건수를 썼어요. 한 20m 정도 되는 데서 물을 뽑아 올려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시설온실에 물을 관수를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건수 같은 경우에는 질소성분이 많잖아요. 그럼 그거를 뿌리면 용기 위에 이끼가 엄청 많이 끼었어요. 그래서 이끼를 갖다가 다 제거하는 이끼 비용을 산정을 했었는데 그러면 용기 가격 사정할 때 이끼 제거 비용을 갖다 제초 작업 우리 묘목 가격 사정하듯이 그 이끼 비용 그거를 했는데 거기 다행히 오염이 돼서 지하수를 갖다가 150m 다시 파괴됐어요.
다시 파괴돼서 물을 엄청 이제 우리 광명 그 산림생산 기술로 좋은 물을 퍼고 올려서 이제 관수를 하게 되니까 이끼가 발생이 안 되는 거라. 그래 그 전에는 제가 시설 양미하면 뭐 비료도 줘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끼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을 때. 그런데 그게 오염돼서 다시 지하수를 파서 하니까 이끼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격이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 시설 양미를 할 때는 반드시 이거는 정말 그래요. 제가 여기에 온실 배치가 뭐 남북 방향으로 하고 뭐 배수가 잘 되고 통풍이 잘 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시설 양미 할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의 밭이나 논의 생긴 모양대로 그 위에 온실 짓고 만다고 사실은. 근데 꼭 고려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뭐 온실을 짓는 그런 장소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그래도 간과할 수 있어요. 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논이나 밭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건 그래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은 안 됩니다. 물은 지하수 좋은 물이 아니면 시설력만 하기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있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시설력만 하는 분들 중에서 보통 고생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시설력미하면 물은 반드시 좋은 물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관수량은 어때요? 관수량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묘목의 크기, 그 외부 환경 요인 이런 거에 따라 관수량이 많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니까 관수량은 근데 중요한 거는 관수량의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을 한번 줄 때는 충분하게 줘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과학적인 용어로 하면 포장용수랑 150 이상 이렇게 뿌려야 된다거든. 그러니까 그 물량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용기에 물을 뿌리면 물이 밑으로 줄줄 흐르게 그렇게 뿌려줘야 돼. 그래야 묘목이 잘 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겨울에는 사실 시설 양미를 하지 않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봄에 파종을 해서 여름 키워서 이제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이제 묘목을 생산하거나 안 그러면 그대로 이제 뒀다가 그 다음에 봄에 이제 묘목을 산출하는데 여름에 우리가 양미를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3월달 온도가 온실 안의 온도가 뭐 30도 이상 올라가게 돼요. 우리나라 온도가. 그러면 여름철 온도는 어떻게 해요? 뭐 40도, 50도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미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름철 온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도 이제 모든 수종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뭐 중부 이북 지방의 수종이라든지 부상나무라든지 전나무라든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중부 이북 지방의 내륙 산에 있는 이런 수종은 온도 영향을 아주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온도가 높은 뭐 30도 이상 올라가면 묘목 생장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냉방 시설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작년에 미국 가보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 온도를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참 낮추기가 어렵잖아요. 에어컨 틀어줄 수도 없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나오는데 여기 이제 수벽을 설치한다든지 외부 공기를 유입을 해서 지나가게 하면서 온도를 낮춘다든지 이게 지하 땅 속에 이제 토구를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기를 갖다 유동시킵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공기 유입 장치를 설치해서 이제 온도를 낮춘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산림생산기술연구에서 온실을 이렇게 아마 지금 제가 집기로 하고 진흥원으로 왔는데 아마 요거는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내년쯤 되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하 공기 유입 장치 이렇게 말을 써서 그렇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그거는 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미국의
오레곤주에 있는 그 국립양묘장에 있는 그 시설입니다. 여기 이제 온실 베드 쪽으로 이제 아까 그 용기 받침대 밑으로 이제 이렇게 설치합니다. 비닐 공기 흡입 장치입니다. 흡입 장치인데 여기 외부 공기를 이렇게 유입을 해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기를 온도를 낮추고요. 이 부분은 이건 뭘 것 같아요? 생각나는 게 벌집 생각이 안 납니까? 예, 수백인데 벌집 구조입니다. 벌집 구조. 그리고 여기 위에서 이제 물을 흘려 보내면 여기 이제 기화열에 의해서 이제 공기를 뺏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에 거기 가면 이렇게 대부분 이런 수백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온실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하고 혼합을 시켜서 공기를 갖다가 유통시키면 온도를 맞추는데 아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화 처리되는 경화는 여러분 그 온실에서 사실 겨울 내내 이제 약물을 한다든가 하면 묘목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바깥에 산에 조림을 한다든가 외부에 식재를 할 때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설양묘 자재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설양묘하면 용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용기 선택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용기 이제 밀도가 높은 용기를 하면 묘목 생산량이 많아서 좋고, 그렇다고 묘목 생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밀도가 낮은 용기를 쓰면 온실 면적은 제한되는데 묘목 생산량이 줄어들면 당장 수입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묘목의 크기라든지 생장량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서 용기를 잘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용기 생산 업체가 한 2군데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용기 종류가 많은 용기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여러분 시설 양묘하는데 그다지 그거 없이 용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용기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뿌리 생장을 촉진시키고 뿌리를 보호하고 뿌리 돌리면서 뿌리를 갖다가 건전하게 발달시켜야 되는데 여기 뿌리 발달 촉진, 뿌리 돌림 현상 방지 이렇게 방지를 위한 용기 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뿌리가 용기 안에서 우리 일반 화분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엄청 돌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돈 묘목을 산에 심으면 나무는 잘 큽니까? 안 큽니까? 네? 안 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연구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뿌리 돌림 방지. 그런데 사실 그래요. 뿌리가 돌았는 묘목하고 안 돌은 묘목하고 생장에는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림용 묘목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돌면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있어요. 우리가 산림용 우리 조경수 쪽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산림용 묘목은 뿌리가 돌면 안 돼. 왜 그렇겠어요? 예? 와 어떻게 여기 순천 조경수 수준이 보통 높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시설양묘 강의 묘목 강의를 갖다가 수십 번 했는데 저 답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한 20년, 30년 된 낙엽송 여러분 많이 보시죠? 조림해놨는데 그냥 싹 넘어가 있는 거 많이 보셨죠? 뿌리가 돌면 그 뿌리가 한쪽으로 생장하게 돼 있어요. 나무가. 그리고 뿌리가 편생장하니까 태풍이 분다든가 이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120층, 200층 뭐 이렇게 되는 빌딩이 바람이 초속 1m가 이렇게 되는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불면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건물이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한쪽 방향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나무도 뿌리가 한쪽 방향으로 편성장하면 그 영향에 의해서 나무가 훨씬 더 잘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용을 할 때는 용기가 이제 뿌리 돌림 현상을 방지하는 용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에 우리 조림하는 거는 뭐 50년, 100년, 200년을 보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는데 그 물리적 방법은 우리가 이제 용기선이라든지 공기 구멍을 개구선을 만들어 주면서 뿌리 돌림 현상을 막아주는 거 하는데 사실 그 묘목이 2년생 이렇게 생산하는 활엽수 1년생 이런 묘목은 다 뿌리 돌림 방지를 위해서 개구선을 다 만들어 줍니다. 용기를. 그런데 화학적 방법 이거는 우리는 그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실험을 하다가 이건 안 된다 해서 포기를 하고 안 하는데 작년에 미국 가니까 이거 미국에는 아직도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앞으로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104일 용기, 88일 용기, 35일 이렇게 소나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셀 분리형 24열 용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개발해서 특허 등록까지 완료했습니다. 특허 등록까지 했는데 제가 특허 등록을 2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용기는 어때요? 요거는 셀 분리형. 장점이 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상수리 나무인데 상수리 나무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발화가 3일 전에만 발화가 되면 뒤에 남는 거는 크질 않아요. 그러면 위에 잎이 딱 나오면 밑에 올라가는 거는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안 크게 돼요. 그러면 초기에 요거를 큰 놈 작은 놈 이렇게 해서 옮겨주면 조절이 되잖아요. 비슷한 것들이 이제 해줍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면 덩률이 제가 생각하기로 한 90% 이상 올릴 수 있다. 획기적인 용기라고 그냥 선전도 많이 하고 특허 등록까지 했는데 근데 일반 우리 그 시설용의 농가에서는 별로 이용을 안 해요. 앞으로도 뭐 묘목이 아주 귀한 묘목이라든지 종자가 구하기가 힘들다든지 하는 묘목의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이용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건 또 이제 대미용 용기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요것도 제가 특허 등록까지 했습니다. 특허 등록까지 했는데 요 부분을 갖다가 조금 여기 공기 구멍인데 요 부분을 볼록하게 했어요. 볼록하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관수를 합니다. 요거는 밑으로 이제 약간 그대 있잖아요. 하면 이제 물이 이제 물독거나 시비 같은 거 할 때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열이 많이 빠지고 하니까. 요리하면 물이 전부 다 용기 구멍으로 흘러내리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개구선인데 공기 구멍인데 이 공기 구멍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이를 뿌리면 요리 그냥 바로 그냥 흘러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 구멍 위에다가 삭감 모양으로 딱 만들어 줬습니다. 삭감 만들어 주면 우리 상토를 담을 때 그 부분이 좀 더 삭감 부분 쪽으로 해서 좀 다져지게 돼요. 상토가 다져지게 되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뿌리면 물을 줄 때는 여기 부분에서 이 안쪽으로 여기 안쪽으로 많이 해서 밑으로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뿌릴 때 여기에서 뿌려주면 이게 물이 쭉 내려와서 아래쪽으로 흐르면 시비를 한다든가 하면 시비 효율이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물이 이래 뿌리면 물이 개구선으로 바로 빠져버리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효율이 제가 이거 조사하는데 한 16%에서 40% 정도 효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특허 등록까지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했습니다.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상토입니다. 사실 시설용에서는 뭐 시설원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상토가 이제 하는데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노지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어떤 나무는 이 토양에 잘 되고 어떤 거는 이쪽 밭에 잘 되고 이렇게 다 그게 구분되는 게 있잖아요. 좀 어떤 나무는 뭐 아무 데 심어도 잘 되고 그런데 이 상토는 이게 영향을 또 많이 미치게 됩니다. 이 상토가 이제 뭐 가격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상토가 이제 나무 그 특성상 어떤 상토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양묘의 성공 여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요. 그래서 상토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시설 양묘 상토를 할 때 여러분 상토는 비옥해야 되는 좋을 것 같아요. 안 비옥한 게 좋습니다. 뭐 당연히 그냥 상토는 비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우리가 노지 양묘할 때 몇 포장은 비옥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양묘를 할 때 비옥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아시죠? 너무 비옥하면 묘목이 웃자랄 뿐만 아니라 생장 차이가 더 많이 나게 돼 있어요. 땅이 토양이 비옥하면 생장 차이가 더 많이 나고 양묘는 생장이 비슷하게 경쟁하면서 캐야지 하나가 많이 크고 이게 생장 차이가 많이 나면 경쟁이 안 되면 덕매율이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양묘 상토는 비옥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산성이라 해야 되고 여기 이제 우리 높은 양면 취향이냐 이런데 이거는 우리가 비료를 준다든가 하면 그 비료 성분을 갖다가 나무가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양면 취향 용량이라 합니다. 그 비옥도가 낮아야 됩니다. 시설 양묘에서 비옥도가 낮아야 되는 주 원인이 뭐냐면 묘목을 고르게 키워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비료를 갖다가 공급한다든가 이런 거 하는 조절이 가능하다 말이죠. 상토에 영양분이 많으면 그 영양분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균일한 규격묘 생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적당한 기공이 있어야 됩니다. 해충을 보호하죠. 여러분 그 시설 양묘할 때 이제 상토가 밭 이런데 이제 뭐 제가 그 시설 양묘 2002년도에 그 과제 선정하러 가니까 부엽토를 써야 안 되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사실 부엽토는 상토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돈도 훨씬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되는 게 아닐까. 그 이제 부엽토가 안 되는 원인은 비용과 구입 가능성,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일성이 되는데 시설 양묘는 같은 옷이라서 같은 수정을 양묘할 때 상토가 다르면 물량이라든지 시비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한 옷실 안에서 시설 양묘는 상토가 다르면 양묘하기가 사실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성과 재생산성 여기 꼭 필요합니다. 공간하는 연구성.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적기 쉬운 뿌리 블록 형성 능력이라는데 사실 그 상토가 피토모스라든지 펄라이트 질석이라는데 피토모스 같은 경우에는 마르면 다시 수분을 흡수를 안 해요. 그래 일반 그 시중에 있는 상토는 거기에 흡수제 같은 이런 성분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우리 이제 산림생산 교수님 것을 했을 때 양미연구소를 했을 때는 그런 그 삭 빼고 피토모스 펄라이트 질석 1:1:1만 쓴단 말이죠. 그러면 피토모스 같은 경우는 수분을 다시 흡수하면 한번 마르면 다시 흡수하게 해요. 물을 흡수를 잘 안 하니까 말라 죽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적기 쉬운 정도 이런데 보통 우리가 시중에 있는 상토 같은 경우에는 흡수제 같은 계통을 갖다 조금 넣는 거 첨가할 것 같아요. 그 톱밥이라든지 바크, 나무 껍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톱밥은 우리나라는 톱밥을 가지고 그 상토를 만들려면 비용이 어떻게 톱밥이 그렇게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냥 톱밥을 갖다가 상토로 쓴다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미국 오레곤주 가니까 거기가 목재 생산력으로 엄청 유명한 데입니다. 그거는 톱밥을 갖다가 그 얘기하는데 얼마든지 가지고 쓸 만큼 가져가도 아무 얘기를 안 한대요. 제재수가 많아서. 톱밥을 하는데 톱밥은 뭐 저는 그 전에 강의할 때는 톱밥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톱밥도 가능합니다. 우리 시설용에서는 피트머스라든지 질석이라든지 플라이트 이 세 종류가 기본적으로 상토로 쓰고 있습니다. 시설 양미할 때 이제 시설 양미용 이제 비료 이거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화학비료 있잖아요. 질소라든지 유황, 요소 이런 거는 토양에서 뿌리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토양에 미생물이 많아서 그거를 분해시켜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시설 양미에서는 상토에는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뭐 화학비료라든지 이런 걸 갖다 시비를 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식물이 흡수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온화되어 있는 시설양미용 비료를 반드시 뿌려줘야 됩니다. 그 중에는 뭐 하이퍼넥슨, BX 그린, 멀티피가 있는데, 사실 하이퍼넥슨, BX 그린 이거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멀티피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자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도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시설용에서는 종자전철을 잘해서 발화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도록 종자전철을 잘해서 파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발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보식이라든지 이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 상토 채우기도 여기에 조금 문제입니다. 대개가 상토를 채우면 상토는 공급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상토 채우는데 보통 가면 한 100을 채워야 되는데, 보통 시설양면 농가 이런 데 가면 한 120, 130 이렇게 많이 넣게 되어 있어요. 상토 채우기를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식이 있는데, 보식은 그래요. 묘목이 발화되고 한 일주일까지는 묘목이 세근이 분화가 안 돼요. 세근이 분화가 안 되니까 그때 이식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묘목 이식하는 그런 영향이 전혀 없이 발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식하는 경우에 늦어도 한 2주 전까지는 발화가 되고 난 뒤에 보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시설양미할 때 가장 영향을, 물이 안 좋으면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끼 피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배수 불량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끼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 바닥에 이끼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용기 위로 올라갑니다. 용기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부분은 이거 무슨 피해일 것 같아요? 비료 피해입니다. 비료 피해. 비료는 제가 시설양면 이걸 해보니까 1000백에서 2000백으로 뿌리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500백이 잘 크는 나무는 느티나무하고 너름나무 그 두 종류밖에 없어요. 다 1000백. 백합나무가 엄청나게 그 12요그램이 많은 백합나무도 1000백에서 더 잘 자라요. 그래서 비료는 여러분, 비료를 갖다가 시설용할 때 한 번 딱 뿌려가지고 비료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뿌려줘야 그 다음부터 이제 비료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특히 시설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꾸준히 뿌려줘야 돼요. 비료는 항상 적당 좀 약하게 뿌리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여야 비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아까 제가 이끼 얘기하다가 중단됐는데 이끼 피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우산이끼인데 바닥에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용기 속으로 물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대로 물을 계속 뿌려줘도 나무는 그냥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끼 피해. 이거는 뭐 이거를 딱 보시면, 물을 좋은 물을 써야 되겠구나. 딱
요거를 갖다 이끼를 주기 위해서 희망탄이라든지 이끼 죽이는 약이 있어요. 뿌릴 경우에는 죽었어도 물은 통과 안 시킵니다. 이끼는. 그래서 아예 이끼는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돼요. 예, 용기배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플러그 형성인데 뿌리 발달인데 이렇게 이제 하도 그 전에 제가 양미협회하고 많이 다퉜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묘목이 이제 규격을 갖다가 정하면서 그걸 했는데 규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묘목 이게 근원경이 뿌리 양하고 직결돼요. 그래 근원경을 갖다가 저는 뭐 3mm 이상 해야 규격 합격무가 된다. 양미협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2mm만 해도 합격시켜서 이라거든. 달라 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 된다 하면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떨어뜨려서 분이 얼마나 단단하게 형성되느냐 이것도 실험을 해주고 이래서 했습니다. 상수리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근원경이 한 4mm 정도 되면 상토 소용실량이 한 19%밖에 안 돼요. 이 정도만 되면 충분하게 그냥 활착이 가능하고 소나무 2-6묘 같은 경우에는 한 4mm 정도만 되면 상토성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m에서 떨어뜨렸을 때. 예, 고맙습니다.